5세기에 시작된 나라인데 상업에 집중했고 처음부터 이렇게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했다. 그래서 대항해를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 신대륙을 발견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 1000년이나 앞섰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는 독특한 게요. 육지 영토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베네치아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는 육지를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은 해상 국가예요. 그래서 이걸 버추얼 이코노미, 가상 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베네치아 영토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지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다는 이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빨갛게 된 거, 요게 이제 베네치아 실제 도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점점 빨간 도시들이 쭉 있죠. 이게 베네치아가 자주 기항하는 지역이 베네치아예요. 여기 베네치아 밑에 빨간색으로 길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자라라고 하는 ZARA, 자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아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해적이 출몰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배하지 않으면 베네치아의 상선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4차 십자군 때 여기를 정복을 합니다. 이건 그 나머지들은 다 보면 이렇게 크레타 섬, 사이프러스 섬, 주요 지중해에 있는 섬들, 그리고 배들이 풍랑을 만나거나 어떤 지나가다가 물을 공급받고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 기착지들. 이런 점점 섬들과 항구 도시들을 지배했지 어떤 뒤에 큰 배후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상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조그만 수도 베네치아만 가지고는 15만밖에 인구가 거주할 수 없어요. 때로는 17만 이렇게.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인데 이렇게 주요 섬마다 베네치아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6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저 도시들은 점으로 표시되어 영토적으로는 좁지만 사람들은 많이 사니까 그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프랑스의 국력과 맞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술혁명을 일으키는데 주로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항해 기술혁명을 일으킵니다. 나침판, 그 다음에 항해도, 그 다음에 항로 조견표라 그러는데 타볼라 디 마르텔로지오라고 하는 이태리어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조견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무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땡긴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항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3월이 돼야 비로소 따뜻해지고 이제 무역을 시작했는데 이걸 1월로 땡겼다 그래요. 뭐 전기 항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 서유럽과 이 동유럽 그리고 또 이 오스만 터키까지 이 양쪽 무역을 중개하는 그런 도시국가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기창에서 건조된 갤리선은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임대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를 하고 경쟁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로노라고 하는 이 배를 낙찰받으면 그 배를 운영하는 조직의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트로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있는데 선장은 반드시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종 규정들, 무기 싣는 것, 정박 기간, 중간 정박지, 목적지, 기항할 항구, 운임 이런 거 전부 정부가 규제를 했어요. 상당히 자유주의적 경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반 국가가 운영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국가가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규칙적으로 물건이 있든 없든 배가 가는 거예요. 베네치아에서 배가 규칙적으로 오지 않으면 육로에서 막 산을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들이 오질 않아요. 언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이 되면 딱 베네치아에 상인들이 온다는 걸 알 때 무역이 발달할 수 있죠. 오늘날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베네치아는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왜? 강제 안 하면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면 수익이 안 생기는데 왜 갑니까? 안 가죠.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규칙성인데, 이 규칙성을, 이 중요성을 알고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 철학이 뭐냐면 개인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해주고, 정부는 그 얻은 이익에서 세금을 갖고, 이게 전형적인 오늘 자본주의 모습인데, 이 통제와 자본주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죠. 그리고 왜 이 배를 이렇게 국유로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무역으로 썼던 배들을 전부 다 징발을 해서 전쟁 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개인의 소유고는 징발하기 어렵죠. 전쟁이 잦았던 시대에 전쟁할 때는 전부 다 전투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쉽게 함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국유선을 했던 겁니다. 정말 국익은 곧 사익이다. 이게 그 베네치아의 기본 방침인데 이걸 잘 지킬 수 있었고요. 또 상인들이 배라고 하는 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낭비가 많잖아요. 유동 자본을 하면 못하잖아요. 배가 침몰하면 손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전부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사용권만 가지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대상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뭐 어떤 사람이 수백 척의 배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면서도, 너무 지나친 빈부격차가 벌어지지도 않게 하면서도, 이런 아주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은행을 요새 뱅크라 그러잖아요, 뱅크. 그 이탈리아어의 방코에서 나온 건데, 그 방코라는 것은 저기 환전업자들이 앉아있는 저 테이블, 저걸 방코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오늘 뱅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무역을 중개하고 돈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장을 사용해가지고 서로 장부를 기재하고, 거액의 환어음이 돌아다니고, 뭐 환율도 나와 있고, 명예에 걸맞게 점잖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뭐 소음도 토론도 모욕도 논쟁도 없고, 이런 그 그림에 나타난 이 모습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발달된 어떻게 보면 금융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